남북군사 합의서 비준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급기야 일부 국감의 현장 시찰을 보이콧하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까지 거론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는 양상입니다. 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영장 실질 심사가 조금 전 시작됐는데요. 정치권은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또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남북 군사 합의 관련 정치권 공방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게 민주당은 이제 한국당이 목리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야당 쪽은 통일부 장관 해임 카드까지 이제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태가 좀 악화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뭔가를 찾아야 되죠. 남북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평양 선언은 이미 이제 대통령이 비준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왜 국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비준했느냐부터 이제 문제가 촉발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법상의 그 60조에 나와 있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위반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 김기현 대변인이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는 부분이 이제 논쟁을 또 촉발시켰어요. 네.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말씀처럼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까지 이제 거론을 한 상태, 해임 건의까지 야당이 거론한 상태인데. 이 문제를 이렇게 완전히 법리 논쟁으로 가게 되면 이 문제의 본질이 상당히 흐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야당의 주장은 주장대로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요. 이 문제가 계속 여야 간에 그리고 정부 여권과 이 제1야당 간에 헌법이다 아니면 남북관계법에 따른 어떤 특수관계다라는 계속 주장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수밖에 없고요. 판문점 선언은 이미 이제 국회에 동의안이 지금 계류 중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그때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 판문점 선언을 논의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판문점 선언 등 이 남북 관계의 획기적 변화, 발전에 관련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까지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됐는데 일단 제1야당도 이건 좀 큰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법리 논쟁은 법리 논쟁대로 하더라도요. 이건 역시 본질은 아니잖아요. 예. 최 교수님께서는 이제 법리 논쟁을 계속하면 끝이 없을 거다. 그렇다면 뭐 정치적으로는 풀어야 되는 겁니까? 실제 논쟁을 촉발한 쪽이 어디죠? 청와대잖아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 좀 정치 법리적 논쟁은 수없이 논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정치 과정적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국가가 아니다라고 해서 제일 놀란 집단이 어딜까? 저는 북한이라고 봅니다.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한이 자기 나라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무슨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에요. 정확한 국가의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그 평양선언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이 군사합의서 같은 경우는 부속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비준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주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면 이게 전략적 실수냐 아니면 정말 청와대가 이걸 모르고 한 것이냐. 저는 전략적 실수라는 데 비중을 둬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의 청와대가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거를 모르고 진행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왜 그러면 전략적 실수를 했느냐. 그건 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국회 비준을 압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가 이제 비준안을 통과시켜 비준이라는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남북 물론 발전관계법에 의하면 21조 1항에 대통령이 체결 비준하게 돼 있어요. 남북 합의서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빨리 국회도 비준을 하라라고 하는 압박의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숨은 부분은 뭐냐면 자 만약에 판문점 선언이 국회에서 비준이 되면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용에 관련된 문제도 더 이상 국회는 재론해서는 안 된다. 비준을 했기 때문에 라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 판문점 비준 선언을 지금 청와대나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의도는 뭐냐면 결국은 북한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늦어지고 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정부가 이렇게 열심히 체결 비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데 이게 전략적 실수가 아니고 만약에 대변인 또는 홍보수석 쪽에서 발표한 거라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부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없다. 대통령이 평소에 무슨 말을 했고 하나하나를 면밀히 다 검토해야 될
청와대 참모진들이 대통령 자서전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저는 믿기 어렵다. 그래서 큰 틀 속에서 보면은 지금 뭐 최 교수님 말씀하시는 당이론적 시각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과정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미숙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설득할 수밖에 없다. 야당 대표들을 직접 만나서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생략된 상태하지 않습니까? 예. 안보 협치가 없는 상태에서 비준을 강요하다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공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레이간 대통령은 자기 집무 시간의 70%를 야당 대표를 만났어요. 그런 좀 나름대로 설득의 리더십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그 국가가 아니다라는 말은 굉장히 좀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었어요. 왜냐하면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은 제가 해석하기에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준다면 예. 남북관계라는 게 특수관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나왔는데 발언은 그렇게 하면 안 됐죠.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그리고 이제 판문점 선언이 비준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밟고 있기 때문에 예. 특수관계인 점을 인정해달라라고 발언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의도로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국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1야당에게 말하자면 논쟁의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김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 예. 우리가 보다 좀 본질적인 측면을 바라본다면은 지금 남북관계발전법에 나와 있는 그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울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비준에 관련된 동의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비준하기 전에 국회가 동의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비준하기 전에 대통령이 동의를 요청한 것이고 그것이 전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김의겸 대변인의 국가 아니다란 말과 이제 그 자서전에 나오는 운명의 국가 간의 조약이다라고 한 이게 배치되면서 제1야당이 사실은 굉장히 딱 권리를 잡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가 좀 약간 이름 바꿨어요, 입장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가라는 발언은 대단히 적절치 못했던 발언인 것만은 맞고 근데 난 여기에 계속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게 조명근 장관 해임까지 나오고 이렇게 된다면은 문제 본질은 바뀐 거잖아요, 지금.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어쨌든 동의, 지금 야당도 판문점 선언 동의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당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기 싫은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사사건건 모든 남북관계 발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뭐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거의 한 번도 긍정적인 전망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논평이나 성명 이런 것들이.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촉발도 촉발입니다만 그리고 국회의 어떤 그 판문점 선언에 대한 동의를 압박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역시 본질은 남북 관계라는 게 지금 굉장히 큰 틀에서 획기적인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법률적인 문제도 중요하고 헌법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상의 영역도 또 존재해요. 이런 것들 같이 감안해야 되는 것이지 오로지 그 부분만 계속 초점 맞춰가지고 조명근 장관 해임 건의를 된다? 과연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좀 청와대 발표를 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얘기를 많이 하고 있냐면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이 지금 계류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속 합의인 이행에 관련된 부분들을 국무회의를 통해서 심의 의결 비준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미 FTA가 국회에서 통과 안 되는데 한미 FTA를 이행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주요한 법안이 통과돼야지만 이행을 하는 것인데 자꾸만 이거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행을 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논리로 접근해서는 국민을 설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판문점 선언에 관련돼서 국회 비준을 하려고 한다면 남북관계기본법 21조 3항에 따라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 사항에 관련돼서 국회가 동의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국회에 제출을 해야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국회가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이 이거 역사적 대전환이기 때문에 무조건 동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당연히 야당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런 문제는 결국은 정치적으로 푸는 거다. 법리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대통령이 빨리 이 야당 대표들을 만나서 진솔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왜 이것이 필요하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안 하면 그건 야당이 예를 들어서 그건 잘못한 거라는 비판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게 모든 전략가 생략된 상태에서 서로 힘겨루기만 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당도 잘못한 것 같고 여당도 잘못하고 그 정치는 실종됐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죠. 지금 이 문제는요. 저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이 정부 쪽에 그 지금 추진한 거 남북관계 추진의 여론이 높아요. 그러니까 야당 여당이 양비론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남북관계 이번에 이제 그 판문점 선언 비준안 제출한 거 동의안 거기에 상세히 나와 있어요. 재정적 부담에 대한 게 1,000몇 억이 나와 있었죠. 단지 이 부분이 너무 적다.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건데 이제 과거 새누리당 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은 이미 정치권에서는 접어진 것 같고요.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정치적 합의로 풀어야 되는데 예, 그 방법 뭐가요? 제1야당의 생각에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더욱더 설득하고 야권에 다가가는 노력도 필요하겠으나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한들 제1야당이 어쨌든 이 남북관계 문제를 보는 관점 자체가 전 대단히 냉전적이다. 반공주의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렇다면 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풀기 어렵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10시 30분에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데 30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뭐 어제 이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라고 이제 촉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또 가졌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있을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대한 일종의 좀 압박성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으죠. 저는 의회를 전공한 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입법부가 사법부와 행정부와 독립해서 자신들의 기능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법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최대 법원장이 출범을 해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과 관련돼서 조사를 했잖아요. 이게 조사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조사를 했는데 거래는 없었다,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조사 결과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판부 구성과 관련돼서 외부에서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으니까 재판부 구성과 관련된 특별재판부를 만들자는 거지 않습니까? 사법농단을 해결하자는 것인데 그건 똑같은 역논리로 대한민국의 입법부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합니까? 이 국회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추천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국회위원회를 만들자 하면 입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네. 저는 반대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사법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런 것들을 없이 그냥 무조건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민감한 정치 현안일수록 특별재판부를 받겠다고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 자체에 대해서 불신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 스스로가 사법부에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거라고 보고요. 이 문제는 빨리 이런 사법부 수장이 이 문제와 관련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한 번 정도는 걸른 다음에 이 문제가 나와야지 예. 바로 이렇게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재판부 구성과 관련돼서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물론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알지만 민주주의에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체적인 해결이 필요한데 사실 지금 네. 뭐 영장 심사해서 뭐 청구 나오는 거 기각되는 기각률을 봐도 그렇고 오늘 구속영장 결과에 대한 사람들의 예측도 그렇고 굉장히 아직까지 좀 불신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추가적인 거에서 자체적인 쇄신이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시각도 많은 게 그건 사실이거든요. 대법원장의 리더십인 거예요. 그것을 그 정도까지 방치된 상태를 보였다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사법부 수장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세워지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뭐라 하냐면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전에 그러면 대법원장 먼저 물러나라. 그것도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법원장이 그 문제 때문에 물러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러한 사법부의 독립성을 우리가 여하튼간에 지켜주기 위해서 입법부의 독립성을 요구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나름대로 우리가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예. 특별재판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요. 이미 사법부는 불신받고 있어요. 사법부가 무슨 신성 불가침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일마 우리가 삼권 분립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법부는 선출 권력이 아닙니다. 물론 선출 권력인 국회와 대통령도 비판을 많이 받죠. 일반론적으로. 그러나 지금 사법농단에 관련돼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고 아까 앵커 말씀처럼 네.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그렇고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인민이 지배하는 국가들이에요. 근데 대체적인 일반 의지로 볼 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입법부에 대한 불신이 워낙 높으니까 논외로 하고. 근데 입법부에서도 어쩜 무엇을 할 때 그 민간의 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특별재판부라는 게 판사가 아닌 사람이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판사가 재판하되 그 판사 3명을 지금 이 박주민 의원의 법에 따르면 발의한 법에 따르면 물론 개정 아닙니다만
거기 이제 대한변협과 이제 법원 판사회의와 심사위가 추천한 판사. 그리고 여기 논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현직 판사 3명이 하는 현직 거죠. 판사를 예.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 문제는 현재 지금 그것과 관련된 중앙지법의 형사재판부 7곳 중에서 5곳의 재판장이 여기 연루돼 있어요. 어떻게 그들에게 맡깁니까? 당연히 특별재판부 만들어야죠. 이게 삼권 분립을 자꾸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법원은 견제되지 않는 걸로 얘기해요. 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누가 견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예. 견제하는 거예요, 바로. 이걸 자꾸만 삼권 분립 논리 갖다 대고 이렇게 되는 건 저는 논리의 비하라고 생각해요. 재판부 구성에 있어서 독립성,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형사재판부의 7곳 중에서 5곳의 재판장이 이른바 사법농단에 전체적으로 연루돼 있다면 예. 어떻게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얘기죠.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체를 해야 네. 되는데 법원 자체가 지금 불신받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어떤 공정성을 갖는 기구가 재판장을 추천하자는 게 특별재판부고 예. 저기 48년도 이후에 그때 반민족 특별위원회 할 때 특별재판부가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도 굉장히 있는 경우고 그래서 이걸 예. 자꾸 우리나라는 사법부가 마치 신성불가침 영역인 것처럼 보는 거는 입법부도 신성불가침 영역이 아니라서 우리가 비판하고 사법부의 재판도 재판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따르긴 따릅니다만 존중합니다만 그걸 비판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너무 이걸 삼권 분립이 잘못됐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지금 우리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예. 있는데요. 지금 7군데에서 5군데가 재판에 거래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 팩트인가요? 지금 다른 일부 신문에서 그렇지 않다. 훨씬 많은 그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그 담당자가 거래 재판에 의혹 있는 사람들은 재판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현재도 당사자인 경우 어떻게 재판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결국은 제가 자꾸만 그래서 리더십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여튼 간에 한번 그러한 그 원칙이 훼손이 돼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특별재판부는 어떤 조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부분 사법농단과 관련돼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자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 말고도 그 이후에 수많은 사건이 발생될 수 있을 텐데 특별재판부가 될 수 있는 기본적 구성과 조건과 범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 다음에 그것의 기준에 맞춰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그 사법농단에 대해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야지 그게 원칙적인 그 프로세스지 그거 없이 그냥 전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부분 그분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라고 하지만 예. 그래도 우리가 절차를 거치고 나름대로 규범을 만들고 원칙을 세우려고 한다면 예.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어 보입니다. 그 일각에서는 과연 이 문제를 또 풀어야 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기소 시점 말 이전에는 그렇습니다. 뭔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제 뭐 빅딜 이야기가 이제 언론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정조사 그 고용세습 관련해서 네. 그게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특별재판부는 결국 만들어질 겁니다. 왜냐면요. 지금 뭐 김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7곳 중에 5곳은 저도 보도를 보고 하는데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불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단지 어디까지를 연루됐다라고 판단하는 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누가 어디 의에 뭐 연루됐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한국당도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지금 말씀처럼 이제 고용세습에 관련된 거 이 부분도 지금 서로 제기하는 그 당이 달랐잖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국정조사도 마찬가지예요. 고용세습이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국정조사 끝나고 검토한다는 좀 어떻게 보면 그 얘기는 고용세습에 관련된 의혹, 비리 의혹 이것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의 다른 표현이에요. 사실은 이미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고용세습 의혹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와 있고 예.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지금 높잖아요. 비판 여론이. 그 특별재판부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뭐 이걸 바꾼다는 그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원래 이 빅딜이라는 말 사항이 다될 자체가 거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빅딜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게 사안이 다른 건 뭘 빅딜합니까? 정치권은 어떤 특별한 사항이면 자꾸 이 거래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재판 거래 때문에 문제가 되면 또 이걸 거래하면 안 된다고 보고 이건 지금 말씀처럼 한국당도 사실 특별재판부를 전 동의할 것 같고요. 고용세습 비리 의혹에 대한 거 이 부분도 더불어민주당도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것 같아요. 요 부분에만 교수님 얘기 짧게 듣고 다른 얘기 좀 지금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일리가 있죠. 그래서 특별재판부 같은 이런 큰 변화를 주려고 한다면 제1야당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나중에 만들어지면 또 정적 공방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야당이 이거를 국회 선진화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178석, 여야 사당이 178석인데요. 지금 우리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는 180석 이상이 되는데 이게 지금 법사위원장도 또 좀 자유한국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신속처리 법안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본회의에 가려면 240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좀 질질 끌고 가져간다면 그것은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비판을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혁신비대위원회가 만들어졌다면서요. 이 전향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 한 사건만 하지를 말고 좀 더 아주 굉장히 원칙적인 특별재판부가 어떤 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쪽에 합의를 하고 또 다 같이 국정조사도 받아들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야 모두가 함께 국정조사도 받아들이고 특별재판부도 받아들이는 이런 식의 정치적인 저는 그 해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고용세습 이야기가 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좀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사실 이걸 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게 정치 공세로만 번지다가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어떤 식으로 좀 단계가 더 필요할까 궁금합니다. 글쎄 이 문제의 이제 논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제1야당이 제기하는 문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많은 그 이제 방점을 찍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얘기되는 게 그 관련된 기관들 뭐 처음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문제됐던 건 서울교통공사인데 그 밖에 여러 기관들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기관들의 그 친인척들, 임직원의 친인척들이 불법으로 어떤 정당한 과정을 생략한 채 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가 문제의 초점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 정권이 지향하는 건 어쨌든 가능하면 정규직화 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제1야당은 비판적인 관점이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연계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직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거에 대해서 쌍방이 공방을 계속해 나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야당과 이제 그 제1야당과 지금 정부 여당의 철학의 차이거든요. 현재 이 경제 고용에 관련 문제에 대한 그 방법론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문제가 더 갈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고용세습 문제는 결과가 좀 정의로워야 되고 과정이 공평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기회는 균등해야 되고 그런 거에 위배한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말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서울시에서는 일단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잖아요. 공익 감사 청구를 조사를 할 것 같고요. 네. 글쎄요, 이게 앞으로 다른 공공 부문까지 확대될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을 많이 두고요. 문제가 크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범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권익위의 채용비리 근절단을 출범시키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좀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좀 제대로 될까? 이번에는 정말 의뢰 아픔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좀 어렵게 취직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들려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과연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분노, 허탈감이라는 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들어가면요 너무 우울합니다. 강의 절벽이에요. 아이들이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취업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는 국정조사를 할 때 단순히 서울시 뭐 교통공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명칭 자체를 공공기관 비용 처리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338개 모든 공기업에 관련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국정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강원랜드도 들어갔고 서울시 교통조사 가스공사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법 127조 2항을 보면 국회가 감사원의 감사 요청권이 있습니다. 국회 의결로 감사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하면서 감사원은 감사 요청을 받은 거를 빠르게 물론 3개월 내에 하게 돼 있지만 이것을 빨리 해서 이런 그 국회에다 제출을 함으로써 이거는 완전히 발본색으로 해서 아주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고용세습이라 그러는 프레임에 자꾸만 우리가 얽매일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한 건이 있다가 하더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일부 서울시는 뭐 비율이 적다, 뭐 10%가 안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면은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공공기관에 대한 비용 처리의 문제는 이거는 정말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뒤에는 뭐 평등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지켜지느냐에 따라서 저는 청년들의 마음도 열릴 것이다. 오늘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발표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비해서 20대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추락했어요. 이게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동안 20대는 그렇게 추락하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고용세습이라든지 채용비리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다고 하나의 방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특히 여당은
무조건 서울시 박원순 시장을 옹호하겠다 그런 자세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 사태와 또 연관이 있는 게 노조였잖아요. 근데 민주노총이 지금 이 사태와 관련해서 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민주노총의 이런 대응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민주노총의 이 총파업이라는 게 바로 이 문제 가지고만 총파업하는 건 아니죠. 그쵸. 그런데 지금 얘기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문제가 여기 개입돼 있잖아요. 연루돼 있기 때문에 아무튼 민주노총으로서 민감할 수밖에 없죠. 노조로서 게다가 또 나온 얘기가 노조가 규정 노조가 됐다. 이미 노조가 권력화가 됐기 때문에 노조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정당하지 않게 정규직화 시켰다라는 게 지금 또 야당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주장하는 그러한 논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노조를 하나의 특권 집단으로 자꾸만 이렇게 규정하려 하는 그러한 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이 파업의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